양자 컴퓨팅. 요즘 기술이나 투자 분야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시다면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본 단어 중 하나일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양자 컴퓨팅에 투자한다면 어떤 기업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다들 아용큐나 네, 맞아요. 리게티 컴퓨팅 아니면 디웨이브 퀀텀 이런 이름들을 먼저 떠올리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실제로 이 기업들 지난 한 해 주가만 봐도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시장의 기대를 한몫에 받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좀 복잡해집니다. 이런 순수 양자 컴퓨팅 전문 기업들은 아직 상업적인 성공 모델을 찾기 위해서 막대한 연구 개발비를 쏟아붓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죠. 투자자 입장에선 그야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인셈이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보다 안정적이면서도 이 양자 컴퓨팅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탈 수 있는 좀 더 현명한 방법은 없을까?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관점을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조금은 의외일 수 있는 양자 컴퓨팅 경쟁의 숨은 강자, 4개의 대기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오늘 논의의 핵심을 꿰뚫고 있네요. 이걸 직접 투자, 대간접 투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다른 비유를 쓰고 싶어요. 어떤 비유죠? 홈런만 노리는 타자냐 아니면 이미 막강한 선수들로 가득 찬 팀에 또 한 명의 유망주를 더하는 구단주냐 그 차이 같아요. 순수 기술 기업 투자가 전자에 가깝다면 오늘 우리가 다룰 기업들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막강한 인공지능, 즉 AI 생태계라는 운동장 위에 양자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선수를 올려놓는 전략이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선 안정성이랑 성장 잠재력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다각화 전략이 되는 거고요. 바로 그거죠. 흥미로운 비유네요. 그럼 그 첫 번째 구단주, 아니 첫 번째 기업부터 한번 만나보죠.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솔직히 엔비디아는 좀 의외인데요. GPU,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만드는 회사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양자 컴퓨팅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이거든요. 바로 그 GPU가 연결고리의 시작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엔비디아의 전략은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것에서 출발해요. 바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묶는 그 생태계 구축 능력이죠. 엔비디아는 자신들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인 쿠다를요, 단순한 그래픽 처리용에서 벗어나서 네. 고전적인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아주 매끄럽게 연결하는 뭐랄까 일종의 통합 운영체제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양쪽 세계의 언어를 모두 이해하는 통역사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 지점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양자 컴퓨팅의 가장 큰 기술적 난제가 큐비트라는 그 기본 단위가 극도로 불안정하다는 거잖아요.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계산이 막 틀어져 버리고. 맞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걸 소프트웨어 플랫폼 하나로 해결한다는 게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물론 소프트웨어만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NVQ링크라는 하드웨어 기술을 함께 내놓은 겁니다. NVQ링크요? 네,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큐비트가 아주 예민하고 섬세한 천재 아티스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변이 조금만 시끄러워도 걸작을 망쳐버리는. 네. 상상이 가네요. 엔비디아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로 이 아티스트에게 어떤 그림을 그릴지 명확하게 지시를 내리고요. 둘째, NVQ 링크라는 기술로 이 아티스트를 위한 완벽한 방음 스튜디오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방음 스튜디오요? 네, 외부의 소음, 그러니까 오류를 차단하고 동시에 바깥 세상, 즉 기존 컴퓨터와 소통이 필요할 땐 초고속 인터폰으로 연결해주는 거죠.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모두 동원해서 가장 다루기 힘든 그 양자 프로세서, QPU를 안정적으로 제어하고 자신들의 기준 컴퓨팅 시스템에 통합시키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엔비디아의 무서운 점이에요. 어떤 점이요? 이미 GPU라는 하드웨어랑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로 AI 시장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독점이죠. 그 막강한 지배력을 양자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그대로 확장하려는 겁니다. 단순히 칩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AI와 양자 시대를 아우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풀 스펙트럼 지배자가 되겠다는 야심이죠. 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경기장을 지으려고 할 때 엔비디아는 이미 자신들의 경기장에서 새로운 게임 규칙을 만들고 있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엔비디아가 이 새로운 시대의 무기와 운영체제를 만드는 대장간이라면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기업은 아예 그 모든 걸 이용해서 거대한 디지털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느낌이네요. 바로 알파벳 이야기죠. 네, 알파벳은 또 다른 차원의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보통 알파벳 하면 구글 검색이나 유튜브를 떠올리지만 그건 제국에 보이는 일부일 뿐이거든요. 그렇죠. 최근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GCP가 오픈 AI나 메타 같은 경쟁사의 거물급 고객들까지 확보하면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걸 보면 이들의 야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은 3위지만 그 성장세는 1, 2위를 위협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자체적으로 텐서 처리 장치, TPU라는 맞춤형 AI 칩까지 설계하고 있잖아요. 네, 이건 사실상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거나 다름없고요. 바로 그 지점이 알파벳 전략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걸 수직적으로 통합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수직적 통합이요? 네, 검색,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는 하드웨어까지 제국의 모든 구성 요소가 서로를 강화하면서 외부 의존도를 없애고 스스로 완결되는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 이야기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양자 컴퓨팅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솔직히 구글이 양자 컴퓨터를 직접 만든다는 이야기는 좀 생소하게 들리거든요. 그게 바로 알파벳의 무서운 점입니다. 아주 조용히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기술을 개발해 왔거든요. 아, 정말요? 네, 알파벳의 비밀 연구소 딥마인드가 개발한 양자 프로세서 윌로우가 그 주인공입니다. 윌로우. 이 윌로우가 몇몇 특정 시뮬레이션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능가하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학계를 놀라게 했죠. 슈퍼컴퓨터를 능가했다고요? 그런데 왜 그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수익으로 바로 연결되는 기술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맞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놓치는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윌로우가 당장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마치 알파벳이 자신들의 AI 제국을 지탱하기 위해 남들 모르게 지하에 거대한 핵융합 발전소를 짓는 것과 같아요. 아, 겉으로는 보이지 않죠. 하지만 이 발전소가 없다면 미래의 어느 순간 제국 전체의 동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수익이 아니라 수십 년 뒤의 기술 패권을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이자 가장 강력한 심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당장의 수익 모델이 아니라 미래 기술 패권의 가장 근본적인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군요. 정말 장기적인 관점이네요. 그렇죠. 기업 수준에서 양자 컴퓨팅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기술적 진보 자체가 미래 가치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파벳이 모든 걸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건설하는 수직 통합 제국이라면 세 번째 주자는 접근 방식이 또 다릅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파는 거대한 백화점 같아요. 손님들이 뭘 원할지 모르니까 일단 모든 브랜드와 제품을 다 갖춰놓고 보자는 식이죠. 아마존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비유입니다.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회사이면서 스트리밍, 물류, 로봇, 그리고 무엇보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절대 강자죠. AWS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특히 아마존 웹 서비스 AWS는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 즉 데이터 센터와 GPU 접근권을 제공하면서 막대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도 알파벳처럼 자체 맞춤형 칩인 트레니엄과 인퍼런시아를 개발해왔죠. 그런데 그게 아마존에게 정말 이득이 될까요?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냥 성능이 검증된 엔비디아 GPU를 쓰면 될 텐데 굳이 아마존이 만든 칩까지 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그 선택지를 제공한다는데 아마존 전략의 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마존 역시 자체 양자 프로세서인 오셀롯을 조용히 구축해 왔다는 사실을 연결해보면 그림이 완성됩니다. 오셀롯이요? 네, 아마존의 목표는 우리가 최고의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 이게 아닐 수 있어요. 그보다는 당신이 어떤 종류의 컴퓨팅 작업을 원하던 우리 AWS에 오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아, 일종의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해서 고객들을 AWS 생태계 안에 묶어두려는 전략이군요. 그렇습니다. AWS는 거대한 쇼핑몰과 같아요. 일단 손님이 쇼핑몰 안으로 들어오면 이 가게 저 가게 구경하게 만들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아두는 거죠. 하하, 재밌네요. 아, 엔비디아 칩이 필요하세요? 저쪽 코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 칩은 가성비가 더 좋은데 한번 보시겠어요? 혹시 양자 컴퓨팅도 필요하세요? 저쪽 특별관에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걸 교차 판매, 크로스셀링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AI 작업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질수록
고객들은 더더욱 AWS라는 쇼핑몰을 떠날 이유가 없어집니다. 바로 고객 고착, 커스터머 스틱니스 효과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아마존의 전략은 정말 강력해 보이네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AWS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모든 걸 통합하는 게 오히려 아마존 스스로를 둔하게 만드는 촉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너무 커서 방향 전환이 어려운 공룡처럼요. 충분히 가능한 비판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업과 흥미로운 대조를 이루죠. 아, 마지막 기업이요? 네,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 기업이 현재 진행형의 거인들이라면 마지막 주자는 한동안 과거의 영광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곳입니다. 어딘지 알 것 같네요. 바로 IBM입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컴백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맞아요. 투자자들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사실 IBM이야말로 AI 혁명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양자 컴퓨팅에 막대하게 투자해온 이 분야의 진짜 선구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아주 의미심장한 움직임이 있었죠. 올해 초에 AMD와 손잡고 양자 중심의 슈퍼컴퓨팅 칩을 상용화하겠다는 발표 말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AMD와 IBM 두 회사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선두주자들에 비해 성장이 다소 뒤처져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네, 그랬죠. 하지만 이번 협적은 두 회사 모두에게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IBM에게는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의 상업적 채택에 있어서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장 먼저 가는 최초 개척자, 퍼스트 무버가 될 결정적인 기회를 잡은 겁니다. IBM이 기술력이 있다는 건 저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벌겠다는 건지 그 그림이 잘 안 그려졌거든요. AMD와의 협력이 그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다른 빅테크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아직 연구실 단계에서 다듬고 있을 때 IBM은 AMD의 강력한 칩 제조 및 양산 능력을 빌려서 자, 이제 양자 슈퍼컴퓨터 칩 실제로 한번 써보시죠 하고 시장에 가장 먼저 상용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와, 이건 이론이 아니라 현실의 비즈니스가 되는 첫걸음이죠. 이를 통해 IBM은 AI 인프라 시대에 스스로를 완전히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빅테크들 사이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진짜 숨겨진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잠자던 거인이 다시 깨어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오늘 살펴본 4개의 기업,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그리고 IBM. 각자의 전략이 정말 뚜렷하게 다르군요. 그렇죠. 엔비디아는 무기상, 알파벳은 제국 건설자, 아마존은 만물상 백화점, 그리고 IBM은 돌아온 선구자. 모두 순수 양자 컴퓨팅 기업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네요. 네, 기존의 강력한 사업을 발판 삼아 안정성과 성장 잠재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고 있는 셈이고요. 이야기를 정리하다 보니 결국 핵심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에 투자할 때 폭발적인 잠재력을 지닌 전문 기업의 로켓에 올라탈 것인가? 아니면 안정적인 생태계를 갖춘 이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타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 당신의 선택은 어느 쪽인가요? 오늘 논의는 불확실성이 큰 양자 컴퓨팅 경쟁에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가진 안정성이 어쩌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과연 이러한 다각화가 오히려 진정한 기술적 돌파구가 나타났을 때 순수 기술 기업들보다 대응을 늦추거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너무 가진 게 많아서 오히려 변화에 둔감해질 수 있다는 역설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작은 보트는 방향을 틀기 쉽지만 거대한 항공모함은 한번 항로를 바꾸려면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듯이 말이죠. 혁명적인 분야에서 안전한 배팅이 과연 항상 승리하는 배팅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아마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